이슈 토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리단길 열풍이 불면서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 상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포동 카페거리에도 전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는 등 부산 역시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경성대학교 글로컬 문화학부 윤태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심의 상업 지역에서 벗어나서 동네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단길 열풍이 불면서 이 골목 상권들이 조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이랑 정확하게 어디부터까지를 좀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골목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골목 더하기 상권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상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권이라고 그러면 그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구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넓게 본다면 이 상권이라는 것은 이 상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제 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말하자면 그 상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그 논의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골목 상권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상권이 발달해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조금 떨어진 낙후된 이러한 상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골목 상권은 소위 집중 상권 또는 대형 상권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은 이 대형 상권, 즉 집중화된 상권보다도 소비자가 느끼는 상품의 질, 종류, 량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죠. 네. 그러니까 골목 상권 점포의 대부분은 도심에 있는 지역적인 집중된 보다는 상품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강할수록 상권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쟁력이 떨어질수록 자리로 이제 멀리로 밀려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도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목 상권의 대부분의 점포는 지역 주민들의 영세 상권이라니까 소규모 점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권의 그 최하위가 바로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국에서 조금 떠오르는 신흥 상권들 좀 떴다 하면은 이제 리단길이 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부산에서도 비슷한 상권들이 조금 형성이 돼 있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의 골목 상권이라고 보면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부산시에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도심에 있는 중심 상권에 벗어나 지역과 밀착 관계에 있는 골목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보니까 뭐 서구 이런 데는 2개소, 작은 데는 북구나 이런 데 2개소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총 71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권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이 골목 상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과도한 자영업자끼리 경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얼마 전 뭐 최저임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그 어려움은 현재 다 같이 겪고 있죠. 네. 겪고 있지만은 요즘 말씀하신 대로 리단길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조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SNS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새로운 공간을 찾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SNS에 올리고 네. 그럼 그 공간에 다시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는 뭐 무슨 리단, 해리단길이 막리단, 리단길을 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칭에서 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와 분위기와 어떤 상황일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조금 더 이게 그대로 고차가 돼버린다든지 그 앞 단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특징이 없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어쨌든 리단이라는 명칭으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사실 뭐 프로그램에서도 이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영향일까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이 골목 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이 골목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골목이라는 것은 도시 어디서나 이렇게 화려한 곳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는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역사, 문화, 전통, 정서 이런 것의 정체성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네. 이것을 좀 살리는 측면에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입니다. 고령화 현상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열악한 재정, 지방 재정 이런 것들과 이 골목 상권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도 나빠지고 그리고 인구도 적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재정 지원도 약해지고 이러면 골목 상권이 이제 여러 가지 공급 수요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골목 상권이 쇠퇴가 되고 또 공간도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야 지역민의 삶과 동시에 도시 전체 상권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에 소비자가 이제 붐벼서 소매가 이제 늘어나면 골목 점포주들이 집중 상권에서 도매로도 물건도 가져오고 크고 작은 상권을 통해서 돈이 흐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지역으로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골목 상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골목 경제가 살아야 진짜 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그렇죠. 지역 전체 경제가 도시가 다 산다.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리단길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호기심을 갖고 그 지역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한 번 가볼 만한 곳, 다시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 특색이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어떤가요? 일단 우리 리단길을 유행을 시킨 게 갱리단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갱리단길을 골목 상권에서 되었던 이유가 골목 상권이 도심에 있는 상권보다 임대료가 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특징 있는 콘텐츠로 이제 승부를 했던 거죠. 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갱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리고 그에 나오는 독특한 분위기 이런 거에 매료돼서 많은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젊은 계층이 가게 되고 그래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특색 있는 걸 찾아내고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상승되다 보니까 그 다시 또 그 원래 상권이 형성될 때 싼 임대료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그쵸. 예, 비싼 임대료가 되면서 다시 나오게 되는 밀어내는 푸싱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리단이랑 많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골목 상권이 형성화됐으면은 이건 앞으로 이 무특징에서 좀 특징을 만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리단길이 되어야만이 네. 이게 참 활성화가 계속 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료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 사실 이미 좀 활성화가 진행된 상권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좀 획일화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좀 잘 살려서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부산 지역에서 이 감천문화마을 예를 많이 들죠. 네. 그래서 현재 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총 11개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이제 카페라든가 공방 등을 직접 운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을 공동체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운영하는 소득의 일부분을 주민 복지에 이제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협의회는 구청과의 또 협조를 해서 환원된 수익금으로 마을버스를 구입해가지고 네. 지하철역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빨래방, 목욕방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우리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지역 활성화 사업이 이 노령이 고령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유래나 역사와 삶의 경험을 가장 잘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 분의 그 삶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의 축적 이런 것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 관광객들이 그 가족들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어르신들 분들이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이런 역할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그 마을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 지역 특성에서 배워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지 네. 단순히 뭐 싼 물건을 사러 왔다든가 아니면 구경 한번 하러 갔다든가 이런 마인드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들께서도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마을에 자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자기들도 태물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구성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또 이런 역할, 이런 또 자부심도 길러줍니다. 네.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감천 문화 마을에서는 추석이나 명절 이런 데서 환원 수익금으로 음식도 나눠지고, 그리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종량 봉투제도 또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는 모두 다 살기 좋다는 인식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또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감천 이 문화마을은 이미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네. 감천 마을 입구나 또 주요 이 거리의 주변 주택에 이런 매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네. 특히 일본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010년경부터 이 대대적인 마을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매년 2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러한 감천 무하나 마을대 상권이 이제 관광화되고 비대해졌지만은 점주가 대부분 지역 구민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들이 물론 다른 데로 이사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관광지가 집값이 비싸지고 임대료도 폭등해서 아까 말한 젠트리피케이션, 즉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이 지역에서는 거의 다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일어나도 아주 비율이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을 그대로 지키고 이 지역을 활성화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주 성공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골목 상권은 주민들의 집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집이 점포이고 점포가 바로 그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골목이 살아나야 지역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권이 또 함께 살아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스토리텔링해서 개발하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성공한 예는 우리도 또 외국 못지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뭐 감천 문화마을의 예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그밖에 다양한 다른 상권들은 그만큼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골목 상권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 좀 펼치고 있습니까?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서 일단은 활성화된 골목상권을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없애려는 경우에 있고, 네. 또 나머지 지역은 새롭게 이제 골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네. 펴고 있습니다. 뭐 리본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임대를 안 오면 2천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 정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길 때마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급변하게 일어날 때 TF팀을 운영해서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도 개설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골목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든지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가밀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너무 많으니까 네.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동 주문기 설치 인건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쉬지를 못하죠. 예.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힐링 캠프라든지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안 돼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골목 상권이 좀 지역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첫째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의 콘텐츠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있죠. 부산의 역사. 예. 그리고 부산이 흔히 말하는 삼포지향이라고 합니다. 바다, 강, 산.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랜드마크를 좀 조성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이 히스토텔링을 만들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은 해방에 의해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했고, 그다음에 또 피난민촌에 의해서 삼복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은 산업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산업화에 이런 걸 테마를 좀 발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단적인 예로 수영구의 F1963이라든지 그다음 신기산업 이런 정확히 말해도 되지만 네. 이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여기가 철강으로 했던 곳이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은 굉장한 저는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특색 없는 어떤 골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 나가는 게 훨씬 더 특색 있고 다양한 모습의 어떤 리단길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부산만의 특징을 살린, 특색을 살린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서 우리 골목 상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입니다.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11월부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 전면도로에 시행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의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강대홍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이 전국 시도 최초로 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11월부터 우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되거든요. 네. 부산시는 이 5030 정책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인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우리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에 맞추어서 안전속도 5030 이렇게 선포식을 갖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시내 전체에 5030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 5030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도심부 내에, 그러니까 도심부 밖의 도로는 말고요. 네. 도심부 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이렇게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량의 소통 확보가 중요한 자동차 전용 도로나 물류 도로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고요. 네.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도 4월부터 전국의 도심부 내 도로에서 5030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2017년도부터 용도구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해 봤고요. 네. 그 결과 우리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1월부터는 우리 부산 시내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금방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 사업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먼저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은 요즘 이런 교통 문제는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얼마 전에 버스 요금 또 택시 요금도 부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면서 인근 시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책 도입이 너무 자기적이다. 또 즉흥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은 네. 이 5030은 금방 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는 걸 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 원인을 보면 네. 교통 문화가 굉장히 낙후되고 그렇죠. 아직도 우리 GDP에 비해서는 교통 후진국이라는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협력 OECD 국가 중에 36개 국가 중에 4위 정도 되거든요. 지난 3년간의 교통사고율은 8.4명, 10만 명당. 네.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가속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다 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속도 조정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더더욱이 요즘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야간에는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이 더 많기 때문에 또 1년 앞서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시민들의 좀 더 서로 대화하고 네. 좀 이런 공청회 같은 이런 것도 좀 더 가졌으면 하고 그런 지적이 있고요. 다만 안전속도 5030은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 부산을. 예. 뭐 그래야만 좋겠죠. 어린애들도 노약자 다 좋겠습니다만은 차량보다는 사람을 위한 정책 그리고 편리한 그런 교통 체계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은 많은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그리고 경제 성장 뭐보다는 안전 우선, 네. 그리고 빨리빨리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 문화를 갖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2017년 영도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17년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했거든요. 저도 영도 출신입니다. 예. 일단 영도 구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60km에서 50km 줄이고요. 일단은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0개 강력시설 27개 도로를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행시간이 한 5% 정도 줄어들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0% 정도 줄어든다는 결과치가 나와서 안전속도 5039의 정책은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그리고 사고를 중상자로 안 만드는 그런 그 결과는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러한 속도를 줄이면서 나타나는 혼잡 통행비의 증가, 네. 그리고 교통사고 감소로 나타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네. 또 이런 증가로 인해서 많은 그 단점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건 5030 정책보다는 속도를 빨리 나지 않게 하는 물리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030의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네. 사실은 후진국이 하는 일이다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와 더불어서 도로 체계 개선도 같이 바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의 공감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예. 목소리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예, 저도 이제 그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에 출강을 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뭐 좀 불만이 있죠. 이게 네. 이제 5030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또 이제 증가될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이렇게 택시 이용을 끌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불만들을 감안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저희 도로교통공단, 부산시, 경찰청,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 이런 분들과 함께 실정 조사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 시내도로 8.5km 구간을 50km로 달려보고 60km 속도로도 이렇게 해서 주 야간 18회 정도 운행해 보았는데요. 어떤 평균적인 시간 편차는 약 한 2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으로 따지면 약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좀 미미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심부 내 도로에서 어떤 차량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 교통 신호 체계가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어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행 속도를 한 10km 정도 이렇게 낮추더라도 어떤 통행 시간의 차이에는 어떤 큰 영향이 이렇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교차로마다 연동화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구간의 교통량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50km에 주행할 때 아주 원활하게 연동 신호를 받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신호 체계의 보완도 동시에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 도시라서 물류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물류 속도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 교통시설 안전심의에서 이제 이런 걸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이 어딥니까? 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라고 지칭을 위치해 있거든요. 네. 또 동북의 항만 물류의 거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민자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부산항대교라든지 다음에 강안대로 여러 가지 항만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많고요. 네. 이런 현재 신안과 그리고 북한 간에 연결시키는 이런 축들이 속도가 낮아짐으로써 굉장히 정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항만물류 환정량은 세계 우리나라가 부산이 3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뒤에 상해에 부동이 있고요. 그 정도 있는데 이런 우리의 물동량을 제한 그런 부산에서의 네. 속도 10km 저감은 실제로 국가의 이 물류 수송에 굉장히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76% 정도 되거든요. 화물 계통에. 이런 환경에서 항만물류 수송로는 우리 부산으로서 또 국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수고가도로, 광안대로 이런 제한속도를 60km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의를 했습니다. 항만물류라든지 이런 물류 수송을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제한속도 60km를요. 10km 더 올리는 방안을 강한 동수고가도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60km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만 지금 현재 동수고가도로는 구간 속도 카메라를 작용시키고 있거든요. 네. 6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적발됩니다. 다만 70km를 올리게 돼. 다만 야간에 교통량이 좀 적을 때는 70km 정도 올려서 물동 수송량을 원활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경찰청 그리고 부산시도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네.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내부의 도로는 좋다. 다만 장차 전용 도로라든지 외곽 흐르는 도로는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만 금방 지적하신 같이 부산이 정말로 항만물류의 거점 그리고 세계적인 부산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 있다니까 굉장히 네. 반가운데요. 사실 부산 지역에서 아직 이제 부산만 먼저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또 이 제한 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분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이분도 또 거론했습니다. 또 해결될 거고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 간에 30번 국도하고 7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 또 기장 쪽에 일령 쪽에 오면 14번 국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70km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에 이렇게 들어오면 50km로 갑자기 다운됩니다. 네. 특히 35번 국도는 호포 쪽이거든요. 예. 호포에서 양산에서 넘으면 70km에서 바로 50km 떨어져서 건국 정류까지는 굉장히 속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 교통전문가들은 변이 구간을 좀 만들자. 그래서 속도를 중간치로 만들자 해서 70km에서 50km 바로 다운시키지 말고 그 구간들은 최소한 한 2km 되는 구간은 60km 정도로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예. 했고요. 그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국도 7호선도 노포동에 들어오게 되면 50km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서포원 근처에서는 60km로 조정을 하자는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야만 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꾸냐면 속도를 뭐 10km 줄이고 10km 바꾸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운전자들 느끼는 굉장히 위압감입니다. 70km 달려가 깜짝 모르고 50km 가면 급작스럽게 그 브레이크를 밟고요. 예. 뒤에 추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사고를 일으키고 다음에 찍혔다는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당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미고 또 부산시도 그리고 경찰청도 그리고 뭐 이렇게 결론이 지금 대강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해결할 것 같고요.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 관망주의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금 모두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시 정역에 5030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 우선 이제 시와 경찰서에서는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서 도로별로 이렇게 제한 속도를 이미 결정을 하였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약 한 7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또 노면 표시의 변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또 새롭게 신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신설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제한 속도 50과 관련한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변경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 제한 속도 30과 관련한 안전시설 공사는 네. 우리 오는 11월 8일까지 이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자분들 굉장히 당장 그러면 5030 하면 단속 네.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
제가 시와 경찰에 알아보니까 11월 11일부터 우리가 이제 시내 전역에 5030 정책이 이렇게 도입된다고 해서 네. 당장 단속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즉시 단속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시민들에게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이제 계도 기간을 드리고 그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뭐 일정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네. 내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단속에 들어갈 거라고 예정이라고 정도까지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굉장히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이 안전속도 5030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오늘 이 방송 보면서 한 번 더 인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런 5030 안전속도 정책 뭐 지금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잘 받아들이고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것들은 좀 더 공감대를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2차례 했거든요. 네. 처음에 5030 도입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4% 정도 반대를 했고요. 네. 그 위에 49.8% 즉 0.2% 작게 해서 5030이 이제 정책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춰서 할 것 같고요. 금방 우리 강 교수님 말했지만은 뭐 내년 상반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속도를 그냥 무시하고 막 다니게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부 중요한 구간에는 5030의 정책의 속도를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지나갈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싶은 거는 이제 부산 시민들은 과거 사를 볼 때 부산시에 제시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네. 좀 이런 국가적인 정책도 부산 광역시에 안 맞는 정책은 하나 있습니까? 바른대로 좀 더 강하게 반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다만 안전속도 5030이 우리 부산시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행위 그리고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속도보다는 안전한 속도 뭐 이런 것을 하는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바꾸는 그런 취지라면 찬성하고 싶고요. 네. 어떻든 부산경찰청에서는 방금 우리 말씀하신 80에 대해서 97개 구간에 이제 교통시설에 이런 쪽 했지만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요. 경찰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하행종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의 규제 그리고 뭐 시설 기반이 좀 약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렇게 되면 교통 전문가, 부산시와 교통경찰청 뭐 이래서 같이 시민들이 절대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이 교통 안전속도 5030으로 진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된 부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동부산대학교가 자진 폐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비슷한 처지의 지방 사립대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 지역 대학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 구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대학 구조 조정을 위해서 대학 평가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대학 살생부라고 불릴 만큼 이 결과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대학 평가 결과에서 동부산대가 이 재정 지원 제한 대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아동 감소, 그러니까 또 이제 대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입학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대학의 위기로 나타나고 어떤 부실로 이제 이어져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이런 거를 어떤 쉽게 표현하는 말로 뭐 많이 얘기된 게 있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앞으로. 그건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문제인데 네. 사실 주제하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이 최저 출산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 지금 이제 입학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입학 자원이 감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3년 앞으로 이제 4년 후인데요. 그때 되면은 입학 자원이 약 40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근데 대학
그 정원 규모는 한 55, 6만인데요. 그동안 이제 대학 구조 개편해가지고 한 15,000, 2만 명은 이제 줄긴 줄었는데 네. 아직까지 턱없이 좀 이 박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선되지 못한 추세라면은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대학교가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인데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서 부산이 특히나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대학이 많은 그런 점에서 네. 좀 이런 위기 의식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 구조조정 이후에 자진 폐교 의사를 밝힌 건 전국에서 이 동부산대가 처음이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대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예, 현재 부산 지역 대학의 경우에 4년제 대학이 14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2년제 전문 대학이 9개 있습니다. 네. 이제 총 23개 대학이 있는데 인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게 서울 다음이니까요.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에 그 대학 알림이 정보에 의하면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니까 12개 대학에서 5개 대학만 정원을 유지했고요. 나머지 7개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추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 전체 그때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 이제 대학 교육 기본교육 역량 진단 결과 상위가 이제 60%고요. 네. 하위가 36%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하위 36% 있는 대학이 해양대나 동서대 비롯해가지고 이런 대학이 이제 거기에 포함됐고요. 네. 그 동부산대학교가 이제 재정지원대학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재정지원대 같은 게 만약에 이제 선정되면은 정원 35%를 감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나 학자금 이런 대출을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동부산대 같은 경우에 입학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의 뭐 수시도 전형 입학을 하지 못한다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학 구조 개혁의 어떤 필요성은 이런 미리 어려움을 좀 예방하고 대학들의 어떤 특성화를 좀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좀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진 폐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 사실은 법인이랑 이런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동부산대가. 예, 그렇죠. 예, 오죽하면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대학이 요즘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립대 같은 경우 특히요. 네. 왜냐하면 10년 동안 거의 10여 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거든요. 거의 사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재정적인 게 등록금 수입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부산 대학 같은 경우에 재정 지원에 걸리고 또 학생들이 어떤 학자금이나 이런 거 대출을 받으면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갚고 그러는데 네. 그것조차 받지 못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꺼려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가는 것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이제 학교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게 대학 법인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80억 정도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동부산대학교가요. 네. 그런 사건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폐교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폐교를 하기 전에 80억 횡령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교직원들이 이제 그 횡령에 대해서 소송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는 참 폐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비리 그런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을 좀 가속시킨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이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 그 지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가 앞에 있는 상점도 그렇죠. 많을 테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나요? 예, 대학에 따라서 대학 인구들, 특히 청년들이 네. 아주 이제 소비 활동들입니다.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대 주변의 금정 그 지역은 아주 상권이 좀 많습니다. 활발하고요. 네. 여기에 남구에 있어서는
부산대, 아니, 경성대하고 저 부경대가 있어서 네. 또 동명대 이런 데 있어서 상권이 잘 돼 있고요. 제가 있는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서구가 원래 인구가 아주 침체된 지역입니다. 네. 낙후도시인데 인구가 쭉 감소하다가 최근 동아대에서 그 인문 쪽, 경영 쪽 이런 캠퍼스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요. 상권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 인구, 특히 청년들 인구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뭐 이처럼 단적으로 봐도 대학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복지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특히요 지역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좀 이게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혜택, 그래서 박물관이나 무슨 여러 가지 네.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축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침체나 뭐 경제에 있어서 좀 피폐화 뭐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악순환의 고리로 가게 되는 네.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대학의 교직원들이나 직원이 교수진이랑 총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나요? 예,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른데 비교적 이제 부산하고 동아대가 좀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네. 한 전체 합쳐서요 2만 명 정도니까 동아대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까지 합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들은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상당히 좀 영향을 크게 받죠. 네. 그리고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좀 작긴 한데 특히 전문대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 닫게 되면 대학이 전문대도 같은 경우에 지역의 어떤 그 인력 공급 측면에서요. 네. 어떤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라든가 필요한 인력 공급이 좀 어떤 제약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침체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사실 이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부작용이 좀 나타나니까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새 이름으로 대학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공정하게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여전히 좀 반발이 있는데요. 네. 어떤 허점이 드러났었나요? 네.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책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문제점 한번 간단하게 지적해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어떤 부정이나 비리 대학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상지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상지대가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관성이사 체제를 갔습니다. 비리 때문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털고서 새롭게 이제 학교가 이제 출범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그런 그 비리 사건이 현재 발목 잡아가지고 사실 그 대학이 평가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개혁은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네, 앞으로 대학은 저는 먼저 그 지방 뭐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선돼야 될 거는 그 각 지방 대학들 있죠. 지방 대학이 자율성을 스스로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책무성도 스스로 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지방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이런 대학 역량 기본 진단이나 이전에 한 그런 구조 개편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성화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체가 대학입니다. 네. 사실 근데 대학이 너무 좀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 원리에 좀 맡기는 측면도 좀 이번에 가져가면서 네. 부실하고 진짜 회복 능력이 없거나 특히 투명하지 않고 비리에 있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어떤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 같은 제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도 사실 퇴로를 제대로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폐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어떤 제도로화시키기 위한 어떤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학을 만든 사람이 뭐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대학 간의 어떤 통폐합도 좀 이렇게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여건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거는 대학 설립을 앞으로 이제 설립은 쉽지 않겠지만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투명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대학 구조 개혁이 진짜 그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큰 목표와 어떤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아마 당초 이런 취지로 이제 추진돼 왔으니까 네. 사실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이전 역량 진단이 이루어진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오늘 부산 지역 대학 실태 살펴보고 대학 구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